네, 다음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그랬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그러면 자문화 중심적 태도,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또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그러면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수능 출제자들도 저렇게 늘 정해진 용어로 주제를 줍니다. 다른 거를 풀면 안 됩니다. 지금 갑은 뭡니까? 한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삼국시대 각국의 유물들을 살펴보면 불교 문화, 왕실 문화, 고분 양식 등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성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가 있어 한민족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새삼 느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 문화를 비교해보고 왕실 문화를 비교해보고 고분 문화를 비교해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근데 을은 뭐라고 했냐? 우리 한국사 교과서나 교재들은 삼국의 유물들을 소개할 때 나열하여 비교하는 방식만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구려 백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 뭐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한 시대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분 양식에는 그 나라의 종교, 왕실 문화 등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문화 요소 간의 연계성 속에서 당시 시대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 또는 보완해야 된다.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총체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라의 고분 양식과 신라의 불교 문화와 신라의 왕실 문화와 의복 문화와 이런 것들을 걔네들끼리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신라의 불교, 고구려의 불교, 백제의 불교 이 세 개를 놓고 나열해 놓고 뭐가 다르다 같다 이렇게 비교만 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화 요소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는 총체론적 관점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을은 그런데 갑은 각국의 왕실 문화 비교, 불교 문화 비교, 고분 문화 비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자는 얘기고요. 자, 기억. 갑은 상대론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대론적 관점은 이제 여기서 나올 얘기는 아니고요. 비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론적 관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들을 이해해준다. 그러니까 수미양가로 평가하려 하지 않고 우열을 가리지 않고 이해해줘라. 그들의 입장에서 이게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자, 니은. 을은 한국사 교육이 비교론보다는 총체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귿. 기억은 물질 문화에 해당하는 문화 요소다 그랬는데 불교 문화는 불교 자체는 종교이고요. 종교는 관념이죠. 이건 이제 비물질입니다. 물론 불교 문화라고 하면 좀 약간은 좀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석탑을 쌓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상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불교가 낳은 여러 가지 기술이나 불교에 의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물질 문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불교 그 자체를 물질 문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의 사상이고 종교고 사람들의 관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비물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리을. 니은은 넓은 의미의 문화로서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랬는데 니은에 있는 한 시대의 문화는 당연히 넓은 의미의 문화죠.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뭔가 예술적이고 고급스럽고 뭐 품격 있는 문명의 세계에 이르는 이런 이제 좁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 여기서는 그 시대의 생활 방식 전체를 총칭하는 뜻으로 사용된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 보죠. 네, 이것도 좀 빠른 속도로 해보죠. 뭐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막 섣불리 달려들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모두. 우리 재수생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본다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겨울방학 내내 사회문화 개념이 상당히 완성이 돼 있다. 이런 친구들이 볼 때는 아주 양질의 문제라고 선생님은 자부를 합니다만 지금 뭐 사회문화를 어줍지 않게 공부한 상태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쉬운 문제가 하나가 없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공부거리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 그랬습니다. 예, 그랬고요. 가는. 사람이 문화를 전파했냐. 뭐 전파한 건 아니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답니다. 이 발명이죠, 발명. 새로운 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나는 내재적 요인인데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발견이겠네요. 그리고 다는 내재적 요인도 아니고 전파를 사람이 직접 한 게 아니랍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래요. 자, 사람이 직접 전파한 게 아니라면 직접 전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자극 전파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극 전파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죠? 전파는 전파인데 사람이 전파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뭐 새로운 걸 뭐 아이디어를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만들어진 뭐 자극 전파도 아니다. 그럼 간접 전파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다는 간접 전파입니다. 이렇게 가나다가 밝혀졌으면 여기 밑에 있는 표의 가나다를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빨리. 예, 요 위에 보면서 위에는 다 가나다를 써놓고서 정작 이 표에서는 가가 뭐였지? 나가 뭐였지? 이걸 계속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하다가 시간은 흘러가고 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수를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얼마 안 걸리니까 빨리 써놔야 돼요. 발명, 발견, 간전 뭐 이렇게 쓰든가 짧게 써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기가 좀 편해지죠. 보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발명, 나는 발견, 다는 간접 전파다. 정확합니다. 니은. 각국에서 을국으로 매체를 통해 문화요소가 전파되었으며 매체를 통해 문화요소가 전파됐다는 얘기는 간접 전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각국에서 을국으로 여기 간접 전파가 있었군요. 간접 전파가. 그리고 그로 인해 문화 융합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 각국에서 뭐가 건너갔는데 이 동그라미가 건너갔어요. 그리고 까만 동그라미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 동그라미 두 개 겹쳐 있는 요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요거 동그라미 두 개 겹쳐 있는 거. 요거는 흰 동그라미와 까만 동그라미가 결합하여 나타난 제3의 문화 요소다. 이 융합이 됐다는 얘기가 써 있잖아요. 융합이 됐다는 얘기가. 근데 이 융합이 된 게 까만 동그라미는 원래 을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흰 동그라미는 갑국에 있었던 거예요. 이 갑국에 있었던 흰 동그라미가 여기 2차 변동할 때 이쪽으로 간접 전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 동그라미가 간접 전파를 통해서 건너가서 을국의 까만 동그라미랑 합쳐져서 이 동그라미 두 개짜리 융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합니다. 니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쓰여져 있어요. 디귿. 각국에서 발명된 문화요소. 각국에서 발명된 문화요소가 뭡니까? 요 네모입니다. 네모. 지금 이건 이 별은 뭐 발견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각국은 원래 흰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발명으로 인해서 네모가 생겼다고 분명히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을국으로 전달되었다 그랬는데 각국에서 발명된 문화요소가 간접 전파를 통해서 여기 와 있네요. 그죠?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맞네요. 맞습니다.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리을. 각국과 을국은 모두 2차 변동에서 서로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을국은 2차 변동 때 여기가 지금 2차 변동이잖아요. 2차 변동 때 간접 전파를 통해서 각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뭐 융합도 일어났고 각국에서 발명된 네모가 이리로 건너왔고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각국에서는 을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흰 동그라미와 그다음에 이 흰 네모는 원래 각국에서 내재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을국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별이 문제인데 이 별도 을국에서는 원래 없었거든요. 을국에 있던 어떤 요소가 건너와서 이 별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앞서서 여기 써 있지만 발견에 의해서 이 별이 생긴 거거든요. 그죠? 2차 변동 원인이 발견에 의해서 요 동그라미랑 네모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럼 요게 발견됐다는 얘기인데 발명과 발견은 내재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을국으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을국이 영향을 받았지 각국이 을국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음까지 있네요. 실제 수능에서는 거의 리을까지 있어요. 미음까지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선생님 좀 문제를 어렵게 만드냐고 미음까지 넣었습니다. 각국에서 을국의 문화요소의 전파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어디 뭐 저항이 어디 일어나는지 나옵니까? 예를 들면 각국이 지금 을국의 문화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을국이 뭐 강제로 각국에게 뭐 자기네 문화를 이식하려고 했는데 각국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투쟁을 하고 저항을 했는지 그런 여부는 이 표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항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항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을국의 문화를 받지 않은 걸 봐서는.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통계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버벅버벅하죠. 선생님이 도표 통계 특강에서 이런 문제들을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MSQ2 기술들을 전수를 할 텐데
아직은 도표통계특강이 지금 수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3월 중하순 되면 이제 도표통계특강이 오픈을 합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4월 한 중순 전까지 깨끗하게 도표통계특강을 완강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아마 이런 문제도 그렇게 뭐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어지간한 분들 다 맞춥니다. 선생님이 현장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하고 통계특강 들으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못 풀어서 버벅거리는 친구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내셨나요? 이러면서. 그러나 맹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날 통계 문제 따위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자, 표는 2016년 각국 AB 두 지역의 절대빈곤 인구와 기초생활보장 수혜자의 성별 구성비 현황이다. 같은 해 중위소득은 아유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었으며 이랬습니다. 이 얘기는 곧 이 한 줄을 딱 밑줄을 긋고 절대빈곤율이 상대빈곤율보다 높다는 뜻이구나. 이거를 바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그림으로 잠깐 좀 표현해 드릴까요? 한 사회의 제일 잘 사는 사람부터 제일 못 사는 사람까지 일렬로 줄을 쭉 세워놨다고 할 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소득 순서에 따라서 줄을 서 있는 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쭉 서 있다고 할 때 딱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요. 중위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강 뭐 홀수 짝수 이런 건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1000명이 있다 그러면 500등쯤 하는 사람 500등이든 501등이든 거기쯤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요.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사람이 이제 상대빈곤에 처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지금 이게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200만 원, 즉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 중위소득의 2분의 1이죠.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은 상대빈곤에 처해 있다 그래요. 선생님은 지금 그 상태를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정한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들을 절대빈곤에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저 표에서 뭐라고 했느냐.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는 넘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최저생계비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절대빈곤 가구가 상대빈곤 가구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절대빈곤 인구가 상대빈곤 인구보다 많은 상태라고. 여긴 인구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요.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가 안 되는 상태를 선생님이 한번 가정해 본 겁니다. 중위소득 200만 원이라면 최저생계비는 100만 원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00만 원 미만이 이 나라에선 상대빈곤이거든요. 중위소득의 2분의 1. 그런데 최저생계비 미만은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절대빈곤율이 상대빈곤율보다 더 높은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6년에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 자격검사를 한 후에 선정했다. 기초생활보장이 공공부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생계가 안 되는 이 지금 빈곤계층에게 정부가 이제 전액 지급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돈을. 자, 그래서 전국은 AB 두 지역으로 또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또 돼 있고요. 봅시다. 절대빈곤 인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지역의 성별, B 지역의 성별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도표통계특강 수강하신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뭐 지금 뭐 다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좀 아쉽네요. 자, 딱 보면은 어느 지역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여성만 보더라도 A 지역은 지금 절대빈곤 인구 중 65%가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B 지역은 절대빈곤 인구 중 73%가 여성이에요. 근데 A, B 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전국이. 전국의 여성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은 67%입니다. 이걸 보면 어느 지역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뭘 표시한 거냐면 A 지역 여성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은 65%, B 지역 여성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이 73%인데 왜 두 지역의 평균은 67%냐는 거예요. 이 평균이 어디 쪽에 가깝습니까? A 지역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지금 65%고 67%니까 2%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리고 B 지역하고는 6%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몇 배? 3배. 3배 더 가깝다는 얘기는 3배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A 지역의 전체 인구가 예를 들어서 남성도 마찬가지네요. 남성도 2% 차이, 6% 차이 이렇게 돼 있죠.
왜 전국 평균은 A 지역에 더 가깝게 나타나느냐? A 지역이 더 많아서 그래요. 3배 더 많으니까 3배 더 가깝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지역의 전체 인구가 300만이라면 B 지역의 전체 인구는 100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인구가 아니라 절대 빈곤 인구가. A 지역의 절대 빈곤 인구가 300만이라면 B 지역의 절대 빈곤 인구는 100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참 이거를 원리를 설명하는 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반에 100점 맞은 학생이 40명이고 빵점 맞은 학생이 10명이다. 그러면 반 평균 점수는 100점에 더 가깝게 나오겠어요? 빵점에 더 가깝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100점 쪽에 더 가깝게 나오겠죠? 평균이라는 게 대수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100점 맞은 애가 이만큼 있고 빵점 맞은 애는 이만큼밖에 없으면 반평균 점수는 50점보다 더 위쪽에 있을 거예요. 100점에 더 가깝게. 근데 거꾸로 우리 반에 100점 맞은 애가 10명밖에 없고 빵점 맞은 애가 한 60명 있다. 그러면 반평균 점수는 50점 밑으로 내려가서 빵점에 훨씬 더 가깝게 나올 거예요. 결국 평균이라는 것은 더 큰 수가 있는 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 원리를 활용한 것이 우리 M스킬 5 나중에 도표 통계 특강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성 절대 빈곤 인구가 A 지역, B 지역 각각 100백이 있다고 하면 여성 절대 빈곤 인구가 65%, B 지역은 73%인데 A, B 두 지역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의 전체 절대 빈곤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7%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 거리를 보면 여성 A 지역에 훨씬 더 가깝게 나오잖아요. 그죠? 남성도 마찬가지. 여긴 2% 차이, 6% 차이. 그 얘기는 이 비율의 분모인 절대 빈곤 인구 자체가 A 지역이 3배 더 많기 때문에 평균이 더 3배 더 가깝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지역의 절대 빈곤 인구는 300만이라면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B 지역의 절대 빈곤 인구는 100만쯤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A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 여성은 56.5%, B 지역은 59%인데 왜 전국 평균은 57% 나왔냐? A 지역의 0.5% 차이로 훨씬 더 가깝습니다. B 지역과의 거리는 2%예요. 그죠? 이 차이를 보면 그만큼 A 지역이 4배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남성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남성도 이쪽 A 지역과는 0.5% 차이, B 지역과는 2%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그 얘기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조차도 A 지역이 4배 더 많다는 얘기예요. 더 가깝게 나온 쪽이 더 많은 겁니다. 가까운 거리만큼.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A 지역이 40만이라면 B 지역은 10만이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뭐 4천만, 1천만 이렇게 쓸 수 없는 이유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빈곤 인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는 좀 적은 숫자를 예시로 들어본 거예요. 이 중에서 요만큼 된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를 정말 상세하게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자 1번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모두 겪는 사람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그랬는데 얘들아 이 나라에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모두 겪는 사람은 상대빈곤을 겪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다시피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빈곤율보다 절대빈곤율이 더 높잖아요. 그죠? 훨씬 더 포함하고 있는데 둘 다를 겪는 사람은 이렇게 상대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둘 다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이 사람들은 상대빈곤도 겪고 절대빈곤도 겪습니다. 요 위에 요 사람들은 절대빈곤만 겪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빈곤, 상대빈곤 모두 겪는 사람은 결국 상대빈곤 겪는 사람인데 여기는 상대빈곤 겪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절대빈곤 겪는 사람, 이 전체가 몇 퍼센트인지는 나와 있어도 상대빈곤을 겪는 사람이 몇 퍼센트씩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2번 남녀 간의 소득 불평등이요? 알 수 없습니다. 요거요? 요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1번 문제, 1번 보기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보다 많았다. 이렇게 전제가 돼 있다면 거꾸로거든요. 상대빈곤이 오히려 절대빈곤을 포함하고 있게 되고 그러면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모두 겪는 사람은 결국 절대빈곤을 겪는 사람이 둘 다를 겪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 절대빈곤 인구가 몇만인지 뭐 유추해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요 65%가 많은지 뭐 이 73%가 많은 건지 이게 얼마인지 비교가 가능해지죠. 즉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모두 겪는 사람이 절대빈곤 인구였다면 당연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여자가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보다 저기는 적었다고 돼 있지만 많았다고 만약에 써 있었다면 이건 이제 거꾸로 되는 거고, 상대빈곤과 절대빈곤을 모두 겪는 사람은 절대빈곤을 겪는 사람이 이제 둘 다를 겪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게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는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남녀 간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 A 지역과 B 지역의 여성 남성의 절대 빈곤 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는 거지, 남자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고 여자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버는지 등등은 당연히 나와 있지 않죠. 남자가 얼마 버는데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 때 여자가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번다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3번, B 지역 여성 중 절대 빈곤 인구의 비율은? B 지역 여성 중 절대 빈곤 인구의 비율? A 지역 남성 중 절대 빈곤 인구의 비율? 알 수 없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표를 분모와 분자를 거꾸로 보지 마라. M스킬 4입니다. 이것도 우리 M스킬에서 다 볼 건데, 이 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절대 빈곤 인구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나와 있는 거지, 여성 중 절대 빈곤 인구의 비율이나 남성 중 절대 빈곤 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숫자를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나라 안경 낀 사람 중에 여성의 비율과 여성 중에 안경 낀 사람의 비율이 이게 같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죠. 여성 중에 안경 낀 사람의 비율과 안경 낀 사람 중에 여성의 비율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숫자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절대 빈곤 인구 중에 A 지역 절대 빈곤 인구가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여성이 65%, 남성이 35%라는 얘기지, 여성 인구 중에 65%가 절대 빈곤 인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숫자는 알 수 없는 거다. 분모와 분자를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완전히 다른 숫자가 된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4번, A 지역이 B 지역보다 절대 빈곤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 야, 이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잘 봅시다. 선생님, B 지역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봅시다. B 지역의 절대 빈곤 인구가 예를 들어 100만 명이라고 칩시다. 100만 명이요. 그냥 X라고 칩시다. B 지역의 절대 빈곤 인구를 요거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Y라고 합시다. 그냥 B 지역을요. B 지역의 절대 빈곤 인구를 X, B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Y라고 하면 A 지역은 어떻게 돼? 절대 빈곤 인구가 B 지역이 X면 A 지역은 얼마입니까? 3X죠. 3X. 맞습니까? 3배 더 많으니까.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는 B 지역이 Y라고 하면 그 A 지역은 4Y인 거죠. 4Y. 그죠? 얘보다 4배 많으니까. 맞습니까? 다시 한번요. 절대 빈곤 인구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 즉 X분의 Y라고 하면 그거를 B 지역의 요거를 X분의 Y라고 하면 이 A 지역 같은 경우는 절대 빈곤 인구가 B 지역보다 3배 더 많잖아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는 4배 더 많잖아요. 아까 그 거리를 보고 알아냈지 않습니까? 3X분의 4Y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게 커요? 당연히 이게 크죠. 3X분의 4Y가 X분의 Y보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A 지역이 B 지역보다 절대 빈곤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많아요. 4번이 정답입니다. 사실 이거 지금 당장 3월 모의평가에 내면 정답률 정말 뭐 30% 미만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능날 가서 이런 문제 내잖아요. 정답률 50%, 60% 정도 나옵니다. 절반 가까운 학생들 맞아요.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둘 중 하나는 맞는 문제라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내도 10명 중에 5명은 맞습니다. 수능날 가면. 뭐 이거 맞추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 문제 풀어보고 와 이거 뭐 손을 어떻게 대야 돼? 이게 그리고 시간 안에 풀 수가 있나요?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이런 조금 어려운 문제더라도 지금 해설 강의를 짧게 해야 되니까 이걸 설명을 자세히 못했죠. 그 점이 지금 안타깝긴 한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는 정말 지지고 볶고 별짓 다 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이런 원리들이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고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 5번 보기. A 지역 남성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보다 B 지역 여성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더 많다 그랬는데 A 지역 남성 기초생활 수혜자는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죠? 43.5%.
예를 들면 이게 여기가 10만이고 여기가 40만이다.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자체의 숫자를 가정해서 여기가 10만이면 여기가 40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40만 명 중에 43.5% 아닙니까? 그죠? 40만 명 곱하기 100분의 43.5. 그런데 B지역의 여성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는 10만 명의 59%인 거죠. 10만 명의 59%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쪽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돼서 틀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4번이고 5번이고 맞고 틀리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를 알아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A지역과 B지역의 남성 여성 절대민곤 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고 전국 평균의 남성 여성 절대민곤 인구 비율이 나와 있으면 그 거리를 보고서는 전체 전국의 평균에 가까운 쪽 비율, 가까운 쪽 비율의 이 비율의 분모값이 몇 배 많은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M스킬 5. 나중에 도표통계 특강 들어가면 배울 겁니다. M스킬 4도 활용이 됐고요. 5도 활용이 됐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발생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와 그들은 다르다. 저 사람은 흑인이네. 나는 백인인데. 저 사람은 동성애자네. 난 이성애자인데. 뭐 이렇게. 우리와 다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다르니까 다르다고 인식을 하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두 번째 단계부터입니다. 우리는 정상이고 그들은 비정상이다. 이 몹쓸 사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에 사람이 정상 비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동성애자 난 정상인, 장애인 난 정상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 나는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 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입니까?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있으면 뭐 단일문화 가정의 자녀가 있든가. 그죠? 동성애자가 있으면 이성애자가 있고 장애인이 있으면 난 비장애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를 그거를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면 안 되죠. 그죠? 그러더니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은 경악할 수준에 이르러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이니까 더 많은 걸 가질 권리가 있고 니네는 비정상이니까 조금만 가져. 이런 악랄한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이래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1번 기업에서는 아직 불합리한 차별의식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속성이 있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차별의식까지 생겨나지는 않죠. 그냥 차이를 인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너무 강하면 외 집단에 대해서 적대감이 심화되는 것도 니은 단계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죠. 우리는 정상이고 니네는 비정상이다.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라고 하는 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공동체의식이 너무 강하면 타인이나 타 집단을 좀 배타적으로 또 멸시하거나 이런 성격이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든가 너무 지나친 가족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이 남의 가족 남의 민족을 아주 배타적으로 여기거나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여기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니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상대주의 참 바람직한 얘기죠. 관용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4번 디귿은 사회적 소수자가 가진 권력의 열세에 따라 나타난다 그랬는데 네, 이것도 당연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권력이 당연히 열세죠. 대개 보면 동성애자나 장애인이나 뭐 흑인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뭐 이런 그 일종의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된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주도적인 권력을 가지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인이 비정상인이 또 넘어가서 권력을 많이 못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더 많은 가치를 가질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뭐 그 관련이 있습니다. 자, 디귿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법과 제도를 준수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 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단계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그들을 사회적 가치에 배분해서 배제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법과 제도를 가지고 그들을 배제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법과 제도 자체가 뜯어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기존의 법과 제도가 그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라고 이 사람은 비판했거든요. 근데 법과 제도를 지킵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법과 제도 자체가 소수자를 차별해 온 한 장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주장을 한 것이죠. 정답은 5번이네요. 5번이 잘못된 지적이었습니다.
됐죠? 넘어가시고 15번 7080과 386이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대학을 다녔던 같은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양극단이라고 할 만큼 다른데 386 그러면은 체류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거리에서 독재 정권의 타도를 부르짖던 대학생들이 만들어 온 문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면 같은 세대, 같은 시대에 같은 대학을 다녔지만 7080 그룹의 문화는 청바지, 생맥주, 도서관에서 헤드폰이나 팝음악을 들으면서 입사시험을 준비하던 전혀 또 다른 부류의 대학생들이죠. 그러니까 당대의 같은 대학교에 있었던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서로 다른 하위 문화죠. 하위 문화. 특정한 세대가 누리던 하위 문화들인데 그 당시 386 그룹이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7080 그룹과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랬어요. 같은 세대를 살아갔던 같은 시대의 청년들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됐겠군요. 근데 그분들이 80년대를 지나면서 전혀 서로 다른 경험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기업과 니은 모두 한 사회 내의 특정한 지리적 범주요? 지리적 범주가 아니라 연령대겠죠. 특정한 연령대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죠. 물론 전라도의 음식 문화, 제주도의 건축 문화, 경상도의 의복 문화, 강원도의 사투리 문화 이런 것들은 다 하위 문화들이죠. 그것도 하위 문화인데 지금 이거는 세대 문화를 말하는 거지 지역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른 하위 문화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기역은 사회 변동을, 니은은 사회 안정을 추구했다 그랬는데 물론 386 그룹의 문화는 말하자면 둘 다 하위 문화지만 이거는 당대의 반문화였던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당시의 지배 그룹이나 주류 세력에 대항하고 투쟁하려는 성격이 강했던 문화이기 때문에 같은 하위 문화라도 얘는 반문화고 얘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예요. 7080 그룹은. 그래서 반문화가 사회 변동을 추구했다는 것은 맞죠. 당연히 386 그룹은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면서 전두환 노태우 물러가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반문화적이었고 사회 변동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는데 7080의 문화가 굳이 사회 안정을 추구했다고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의 변혁이나 사회의 안정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죠? 실제로도 그랬고. 예를 들면 선생님 하위 문화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길거리에서 3대3 농구 문화를 즐기는 3대3 농구를 즐기는 문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하위 문화죠. 주로 남자, 청소년, 청년들만이 누리는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하위 문화인데. 길거리 3대3 농구를 즐기는 문화가 사회 변혁을 주창합니까? 아니면 사회 안정과 통합을 주창합니까?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위 문화라고 해서 꼭 변혁을 주창하거나 안정을 주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통기타 치고 입사시험 준비하고 그냥 그런 문화예요. 안정이나 진보에 특별한 관심사를 두지 않았죠. 기역과 니은에는 전체 문화와의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문화라는 건 그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향유하는 문화 아닙니까? 한국 사람 누구라도 다 김치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386이든 7080이든 다 같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그냥 386이라고 해서 맥주 마시고 안 했겠어요? 합니다. 다 어느 정도 다 공통적인 요소가 다 있고 젓가락질 다 하고요. 김치 다 먹습니다. 다 한국말 씁니다. 전체 문화와의 공통적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니은은 기역보다 주류 세력에 의해 일탈적 문화로 규정되었다. 이게 당연히 거꾸로 됐겠죠. 주류 세력 입장에서는 7080도 물론 못마땅했겠지만 그렇다고 대학생들이 팝음악을 듣거나 하는 거를 못하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386 그룹의 문화는 아주 반정부적인 빨갱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억압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탈 세력, 범죄 세력 이렇게 이제 지목을 당하고 이렇게 낙인 찍히거나 그랬던 일이 많았죠. 기역과 니은은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의 토대를 제공한다. 그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간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얘네들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의 속성입니다. 그게 공유성 아닙니까?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고 서로의 사고를 예측할 수 있음으로써 안정적인 상호작용의 토대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문화의 공유성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5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문제 보시죠.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 그렸는데
갑은 사회 불평등은 개인의 박탈감,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불평등 자체를 없애야 돼. 해결해야 돼. 이건 갈등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현재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부정의한 분배, 불평등한 상태에 있고 그 불평등이 모든 만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놈의 불평등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아주 갈등론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을은 차등적인 분배 체계에서 사회 불평등이 일어난 것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아주 기능론적이네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더 벌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뭐 이렇게 능력도 없으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균등한 분배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노력에 따라 차등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차등 분배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평등은 오히려 사회를 발전시키고 성취 동기를 그러니까 더 열심히 경쟁해서 나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사회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참고로 기능론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불평등을 심각한 부정적인 사회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불평등이 왜 사회 문제야? 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벌고 안 그러면 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불평등해진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갈등론자들은 이 체제 안에서의 불평등을 누가 누구를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분배한 결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1번. 갑은 직업별 기능적 중요성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다고 본다. 그건 기능론자들이 하는 얘기죠. 직업적으로 더 중요한 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벌고 덜 중요한 직업을 하는 사람이 덜 버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건 다 사회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냐. 이게 기능론자들의 주장이고요. 갈등론자들은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봐요. 자, 2번. 갑과 달리 을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접근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달리가 틀린 겁니다. 갑과 을은 둘 다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계층화 현상,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개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구조 전체적으로 어떠하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죠. 둘 다 거시적 관점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번. 갑은 사회적 희소 가치는 업적에 의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 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4번. 을과 달리 갑은 사회적 불평등은 기능적 분화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다. 거꾸로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능적 분화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대통령을 할 수는 없고 누구나 다 의사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일을 더 오랫동안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능의 분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불평등이다. 이거는 을의 주장입니다. 기능론자의. 을은 균등 분배를 기대하면 개인의 성취 욕구는 떨어진다. 이게 부의 관계,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사람들이 균등한 분배를 기대하게 되면 성취 욕구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비례 관계.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을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 적당히 차등 분배가 돼야지. 다 똑같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나눠져 버리면 누가 의사를 하고 누가 검사를 하려고 합니까? 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소득이 주어진다면. 즉 균등 분배를 기대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능론자들이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5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17번 문제 보죠. 그림은 종교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갑과 을 그랬습니다. 이 현철이는 이거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현철이는 종교에 대해서 매우 기능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기배는 종교에 대해서 매우 이거는 뭐 거짓말이다. 불합리한 것을 묵인하고 뭐 낡은 가치와 규범을 고수하고 변동과 발전에 장애가 될 뿐이다. 뭐 종교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기업. 현철은 종교가 한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 통합, 질서 유지 이런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겠죠. 현철은 기배와 달리 종교가 개인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한다고 본다. 자, 이 니은 보기가 중요한데요. 니은 보기 동그라미 쳤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달리가 틀린 거예요. 뭐라고? 현철은 기배와 달리 뭐요? 종교가 개인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한다. 그건 갈등론자들도 그렇게 봐요. 문제는 갈등론자들은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가 개인에게 정서적 위안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지.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이 마약이 무슨 얘기냐면 맨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불평등한 속에 있는 이 많은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한번 들어엎어야 되는데 이놈의 종교가 일요일마다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떡 주고 빵 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 감사해요. 이러면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착취당하는 거지. 착취를 열심히. 그러고서 이제 막 분해 이제 자본가들하고 싸워야 되겠어. 막 분기가 올라오는데 다시 일요일날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면 너 지옥 보내. 떡 주고 이렇게 음료수 주고 신께 감사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서 또 착취당. 그러니까 결국 갈등론자가 볼 때는 교회가 종교가 아편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과 변혁을 자꾸 방해해. 뭘 통해서? 개인에게 정서적 위안을 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기능론자들은 종교가 개인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행위가 사회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데 바람직한 좋은 거라고 보는데 갈등론자들은 이놈의 종교가 사회를 변혁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정서적 위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종교가 개인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죠. 인식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달리가 틀린 겁니다. 디귿. 기배는 종교가 현실 세계를 변혁하는 개혁 의지를 약화시킨다.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종교. 예, 종교를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감사하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변혁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죠. 기배는 현철과 달리 종교가 개인의 사회 구조적 행위를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랬는데 이것도 달리가 틀린 겁니다. 종교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강합니다. 그 점은 현철도 기배도 기능론자도 갈등론자도 모두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론자 같은 경우는 종교가 개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비판하는 거지 종교가 개인에게 별다른 사회 구조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종교를 뭐하러 비판했겠어요. 개개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능론자는 뭐하러 종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갈등론자는 뭐하러 종교를 비판했겠습니까? 즉 둘 다 거시적 관점이고 종교라고 하는 집단적 행위가 한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둘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만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업과 디귿입니다. 18번 문제 보죠. 네, 정보 복제와 재가공의 용이성은 A가 B보다 높다. 좀 더 심층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B다. 정보 수용 과정에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건 A, B, C 순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다면 자주 보던 문장들일 거예요. A는 SNS 뉴미디어입니다. B는 월간지, 인쇄 매체죠. C는 공중파 TV, 말하자면 그 전통적인 대중 매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번 A, SNS는 B, C와 달리 정보의 동시 전달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A, C는 정보의 동시적 전달이 가능하다. 정보의 동시적 전달이라는 것은 하나의 동시 하나의 시점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동시에 팍 뿌릴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는 TV도 가능하죠. 동시에 수천만 명이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SNS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 수억 명한테도 동시에 뿌릴 수가 있는 게 또 SNS니까. 그래서 정보의 동시적인 전달의 가능성은 얘네 둘이 높아요. 근데 월간지는 같은 시간에 같은 월간지를 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시 전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매우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가끔 자주 묻는 게 정보의 동시 전달, 정보의 동시 수용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동시에 전달한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좀 달라요. 실제로 SNS 같은 경우는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실제로는 SNS에 떠 있는 여러 정보를 같은 시간에 같은 정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걸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만 명이 동시에 같은 SNS 문자나 SNS에 있는 영상이나 이런 거를 수천만 명이 동시에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거듭 정리를 하면은 뉴미디어는 SNS 같은 인터넷으로 무장한 뉴미디어는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당연히 갖고 있죠. 수십억 명한테 동시에 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동시에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체로. 대부분에.
아니, 인터넷에 써 있으면, SNS에 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오늘 밤 자정에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새벽에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년 뒤에 찾아보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정보를 수용하지는 않고 각각 알아서 그냥 필요에 따라 언제든 상시적으로, 비동시적으로 정보를 수용합니다. 정보의 동시 전달력은 있는데, 아시겠죠? 이것도 강의 시간에 매우 강조했던 겁니다. 자, 2번. B는 A씨에 비해 정보의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그랬는데, 쌍방향 의사소통은 SNS죠. 뉴미디어야말로 이 누가 공급자인지 누가 소비자인지 모를 정도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월간지나 TV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자가 있겠죠. 예를 들면 월간 잡지사의 편집장이나 기자들이 공급자고 독자들이 소비자 아닙니까? 뭐 둘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일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TV 보면서 뭐 TV랑 대화 나누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공급을 하면 그냥 소비를 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 SNS는 서로 간에 막 일해야 됩니다. 그죠? 쌍방향 의사소통이죠. 3번. C는 A, B와 달리 생동감 있는 시청각 자료 그랬는데 A와 달리라고 하면 안 되죠. A, C는 B와 달리 시청각 자료. 월간지는 청각 자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시각 자료만 있을 뿐이죠. A, B는 C보다 정보 공급자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 그랬는데 누가 정보의 공급자인지 알 수 없어. 막 익명성. 개나 소나 막 써. 알고 보니 초딩이가 쓴 글이야.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게 어디서? SNS에서 그렇죠. 월간지나 TV의 정보 공급자는 드러나 있어요. 누가 이 정보를 공급했는지 명시가 돼 있죠. 자, 5번. B씨는 A보다 정보 생산과 관리에 대하여 공급자의 전문성이 더 나타난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SNS는 정보를 공급하는 사람이 어떤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막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나 월간지나 TV, 여기에서 정보를 공급하는 방송국이나 월간지에서 뭐 기자나 정보를 공급하는 뭐 아나운서나 아니면 거기서 뭐 하여튼 뭔가 뭐 교양 있고 뭐 교양 프로그램이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그쪽 방면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제공하는 입장이 되고 비전문가들이 그것을 소비하는 입장이 되죠. 그런 면에서 5번이 정확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단원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제 공부 한 번만 하면 이게 다 맞출 수가 있는데 끝까지 완강이 잘 안 돼 있거나 마지막 범위까지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이걸 좀 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지금 선생님의 개념 강의도 아직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아직 대단원 6단원까지 다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개념 완성은 3월 초중순 정도 돼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9번.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A, B 그랬습니다. 각각 진화론, 순환론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A가 진화론이라면, 요게요. 요게 진화론이라면, 그럼 요건 순환론이 되겠네요. 가에는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는가? 선생님 말을 좀 길게 써서 살짝 꼬아놨어요. 다시 한번요.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지 않느냐. 퇴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점을 너무 간과한다. 그건 나에 들어가야 될 질문이죠. 간과하는 건 진화론이잖아. 진화론자들은 항상 진보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보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죠. 그거는 진화론이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진화론이라면 아니오라고 답할 수는 없고요. 이건 나에 들어가서 진화론이 예라고 답해야 되니까 나에 들어가야 돼요. 자, 2번. A가 순환론이라면 A가 순환론이요. 나에는 사회 변동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사회 변동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없어요. A, B 모두 아니옵니다. 일단 진화론자들은 변동을 매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거로 봐요. 그럼 순환론자들은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진보했다 퇴보했다가 또 퇴보하면 또 진보하고 진보하면 퇴보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낙관이나 비관을 하지 않아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니오가 돼요. B가 순환론이라면 다에는 사회 변동의 일정한 흐름이 반복되는가? 얘들아 이거 봐. 일정한 흐름까지만 나와 있으면은 순환론이나 진화론도 둘 다 일정한 흐름이 있다고 하겠죠. 하지만 반복되는가? 일정한 흐름이 자꾸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건 그 예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또 나타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순환론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아니오라고 답해야 됩니다. 진화론이 예라고 답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순환론은 똑같은 흐름이 계속
진보, 퇴보, 진보, 퇴보 이게 똑같은 흐름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근데 진화론자들은 일정한 흐름이 있지만 그 흐름을 따라 끊임없이 진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또 나타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순환론자가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가가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는가?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됐다면 진화론이 가진 문제점이죠. 진화론자들은 서구가 우수하고 비서구 사회는 아직 멀었다. 한참 진보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니요, 예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A가 순환론, B가 진화론이 되겠죠. 이면 나에는 사회 변동에 대한 비과학적인 운명론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누가? 순환론자들이 맨날 이런 비판을 받잖아. 운명론. 에? 너무 과학적이지 못하고 그냥 흥망성쇠 계속 운명의 수레바퀴를 반복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거죠. 너무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받죠. 그게 나에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정확하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가가 사회는 보다 복잡하고 우등하게 진화하는 유기체와 같은가? 가에다 이렇게 물어봤다면 아니요라고 한 A가 순환론이고 예라고 한 B가 진화론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 사회의 특유한 발전 방향을 상대주의적으로 이 사회는 이렇게 발전, 저 사회는 저렇게 발전 이렇게 설명하기가 용이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둘 다 아니요예요. 둘 다 여러 사회가 뭐 순환을 할 수도 있고 진보를 할 수도 있고 뭐 나선형을 그리며 발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발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계속 직진만 한다. 순환론은 뺑글뺑글 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양한 사회의 상대적 발전을 설명하는 것은 둘 다 사실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아니오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계층이동 표분석 문제인데 선생님 이런 문제 한 문제 만들려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끊임없이 생산해서 여러분들이 계층이동 표분석 문제에 관한 한 윤성훈하고 함께 하시면은 수능 날 뭐 깨끗하게 아주 가볍게 빠른 속도로 맞출 수 있다 이런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분석해 보죠. 선생님의 이 계층 이동 표분석 풀이 방식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거 아시죠? 선생님 이제 화살표 이동 방식인데 네, 뭐 바둑판 배열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부모 자녀 이렇게 해서 9칸 그려서 막 통계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원리상으로는 같아요. 선생님도 예전에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썼었죠. 요즘은 선생님 뭐 후배 강사들이 그걸 많이 하는 모양이던데 선생님은 약간 방식을 바꿨어요. 좀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계산 문제를 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계층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야 실수도 줄어들고 빨리 될 수 있고 가시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화살표를 날리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훨씬 빨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인 자녀 1명을 둔 가구주 100명을 대상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비율과 계층 이동 현황을 조사한 것인데 계층은 상중하로만 구분한답니다. 일단은 이걸 가지고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뭐라고 됐습니까? 부모 세대 여기 점 찍혀 있죠. 뭐라고 돼 있어? 중충분의 상층이 2분의 1이다. 그럼 이게 그려보세요. 부모 세대 중충분의 상층이 2분의 1이다. 그 다음 여기 점이 뭐 어떻게 찍혀 있냐 또. 중충분의 하층은 1분의 1이다. 1분의 1이라는 얘기는 중층이 2면 하층도 2라는 얘기잖아. 2분의 2, 1분의 1 맞습니까? 2분의 1이다, 1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대 2대 2군요. 그죠? 1대 2대 2. 이걸 100분위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00분위로. 100%로 바꾸면. 20, 40, 40. 맞습니까? 전체 100%로 하면 1대 2대 2. 맞습니까? 무슨 형태입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하우스 형태라고 합니다. 이거 뭐 피라미드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냥 중층과 하층이 같죠? 이럴 때는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뻗어주면 됩니다. 20, 40, 40. 이런 계층 구조. 자녀 세대는 어때요? 중층분의 상층이 4분의 1. 저기 저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층분의 하층이 4분의 5. 4분의 5. 요거 100분위로 바꾸는 건 되게 쉽다. 그죠? 1대 4대 5니까 10, 40, 50. 맞습니까? 무슨 형태입니까? 뭐 피라미드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중층하고 하층이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나서 이런 건 약간 종이형 비슷하게 그리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데 뭐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고 그냥 피라미드로 해도 좋습니다. 10, 40, 50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다. 이렇게 자세를 좀 넓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통계특강에서 요거 그리는 방법도 전혀 선이 안 꼬이고 깨끗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먼저 지켜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층 대물림 및 인구 이동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층의 대물림 인구 대비, 중층의 대물림 인구 대비, 타 계층의 대물림 인구 비율이 상층은 중층의 20%, 하층은 중층의 160%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뜻이냐? 중층의 대물림 인구가 예를 들어서 그냥 X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가정만 해보는 거예요. 중층의 대물림이 이거잖아요. 부모도 중층이고 자녀도 중층이고. 이게 X라고 하면 그 대비 타계층의 대물림, 즉 상층의 대물림은 20%다 이거예요. 중층의 대물림이 X라고 하면 상층의 대물림은 몇 X? 20%니까 0.2X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층의 대물림은 몇 X? 160%니까 1.6X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중층의 대물림 대비 타계층의 대물림 비율이 중층의 대물림이 X라고 하면 상층의 대물림은 그의 20%고 중층의 대물림이 X라고 하면 하층의 대물림은 그의 160%다. 그거를 0.2X, 1.6X라고 쓴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중층의 이동인구 대비 중층의 이동인구 대비 타계층의 이동인구 비율이 상층은 중층의 이동의 100%고 하층은 0%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중층의 이동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중층의 이동. 중층의 세습이 X니까 중층에서 타계층으로 이동한 건 40-X겠죠? 한번 해볼까요? 중층의 이동은 중층 40에서 X는 그대로 계층을 세습한 경우니까 계층 이동이라고 볼 수 없고 계층 이동은 40-X입니다. 40-X. 그죠? 그런데 상층의 이동은 얼마입니까? 상층의 이동은 20-0.2X입니다. 그죠? 20에서 0.2X는 세습한 거니까 이걸 빼야 중층이나 하층으로 내려간 사람이 나올 거예요. 상층의 이동은 20-0.2X.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층의 이동 대비 상층의 이동이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층의 이동과 상층의 이동이 같다는 얘기죠. 즉 40-X와 20-0.2X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층의 이동과 상층의 이동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중층의 이동과 상층의 이동이 같다. 중층의 이동은 40에서 X를 뺀 거고 상층의 이동은 20에서 0.2X를 뺀 건데 이게 같다. 그럼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0.8X는 20, X는 25 이렇게 나와요. X는 25. 수수께끼가 풀렸군요. X가 25입니다. 그럼 0.2X는 얼마예요? 5. 이건 25. 25 곱하기 1.6은 얼마죠? 40. 이렇게 됩니다. 부모도 상층이고 자녀도 상층인 경우가 전체의 5%. 부모도 중층, 자녀도 중층인 경우가 전체 25%뭐 이런 식입니다. 일단 석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석줄 말고는 다른 걸 영 주지를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나요? 맞출 수 있어요. 이게 화살표 방식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점입니다. 바둑판 배열에서는 이게 잘 안 찾아져요. 물론 찾을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척 보면 압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봐. 여기가 지금 40이 왔죠? 그죠? 부모 세대 40%가 이쪽으로 40이 다 간 거예요. 그러면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아무도 그런 이동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냥 00이죠. 00. 그러면 다시 상층에 지금 여기 10이 있잖아요. 근데 상층에 부모 상층에서 5가 왔고 부모 하층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이 10이 차려면 어떻게 되지? 부모 중층에서 5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10이 됩니다. 그죠? 다시 부모 중에서 이쪽으로 5가 가고 요 중으로 25가 갔으면 나머지 10은 하층으로 갔겠죠. 여기부터 해볼까요? 여기 40이 있습니다. 40. 여기서 25가 왔고 하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15는 부모 상층에서 내려왔겠네요. 그죠? 그리고 부모 상층에서는 5와 15가 다 나갔으니까 하층으로는 내려갈 게 없어요. 9줄이 다 완성이 됐군요. 간단하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이거를 부모 세대 계층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 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자녀 세대 계층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기 점 찍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부모 세대 이제 중층의 대물림 이거예요. 이게 X라면 상층의 대물림은 20%다. 하층의 대물림은 160%다.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두 번째 요 밑에 아래 표를 보면 중층의 이동이 40에서 X를 뺀 거라면 상층의 이동은 20에서 0.2X를 뺀 건데
이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중층의 이동 대비 상층의 이동이 100%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가 25라는 걸 알아냈죠? x가 25라면 얘네들이 얼마인지 모두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하층에서 하층으로가 40이니까 여기 40에서 다 나가버려서 하층에서 상층으로 하층에서 중층으로는 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여기 5가 올라가야 여기 10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상층에서 중층으로는 다시 15가 내려와야 지금 여기 40이 맥시멈 다 찹니다. 그 다음에 상층에서 하층으로는 20이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내려갈 게 없어요. 0입니다. 그래서 9가지 이동이 다 나온 거예요.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등등이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그죠? 한 줄이 더 있군요. 여기 10. 쏘리. 여기 한 줄. 40에서 10이 더 내려가야 되죠. 그래야 여기 50이 되죠. 그죠? 여기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한 줄을 빼먹었군요. 이렇게 해서 9줄이 다 나오게 됐다.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보기랑 비교해 보면 돼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하다 그랬는데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한 것은요. 중층의 비율이 더 높은 쪽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상층, 하층의 비율 볼 것도 없이 중층의 비율이 더 높은 쪽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40, 40이기 때문에. 근데 중층의 비율이 둘 다 40, 40이면 이럴 때는 중층의 비율이 같을 때에는 상층이 그나마 더 많은 쪽이 더 좋겠죠? 기왕이면 중층의 비율이 같으면 상층이 더 많은 게 좋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부모 세대의 모습이 더 안정적입니다. 피라미드가 뭐가 좋다고요? 그죠? 부모가 중층인 자녀는 상층으로만 세대 간 이동을 했다. 부모 중층에서 상층으로만 갔습니까? 하층으로도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하층으로도 이동을 하였다. 자, 그 다음 자녀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상층이 가장 낮다 그랬는데 자녀 세대 계층을 대비로 해서 이쪽이 분모입니다. 계층 대물림 비율은 상층이 10분의 5, 10분의 5, 중층이 40분의 25, 하층이 50분의 40입니다. 상층이 가장 낮나요? 네, 상층이 가장 낮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녀 세대 계층 대비 그랬으면 여기를 분모로 놓고 계산해야 됩니다. 자녀 세대 각 계층을 분모로 놓고 대물림한 거 10분의 5, 40분의 25, 50분의 40. 됐죠? 그다음에 4번 부모가 상층인 자녀는 중층으로 세대 간 이동을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상층에서 중층으로 갔는데 15%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하층으로 가지 않았죠? 하층으로 0입니다. 자녀 세대 하층 중에서 다른 계층에서 유입된 사람은 40명이다 그랬는데 자녀 세대 하층 중에서 다른 계층에서 온 건 1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10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 40명은 같은 계층에서 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이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막 의문도 많고 공부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모두 풀어봤습니다만 3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3월 모의평가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낸 게 아니라 정말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총정리하고 다 틀려도 좋아. 20문제 중에 선생님 저는 막 반토막도 못 맞췄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맞으신 분들은 그만큼 정말 잘하신 거고요. 지금 수능보다도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내도 다 맞출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고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지금 맞추기에는 좀 허덕허덕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를 맞춰낼 수 있는 실력을 앞으로 가져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목표 지향 같은 걸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 하나하나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무료 강의로 선생님 지금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이걸 한 5시간 6시간 해설 강의를 한다면 아마 이 모든 걸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고요. 특히 도표 통계 특강 등을 통해서 통계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연마를 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아마 오늘 선생님의 해설 강의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3월 모의평가 치를 때까지 오픈할 테니까 좀 많이 참고하시고요. 이후에 본 강의 시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뭔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고두고 공부하는 거리가 됐길 바랍니다. 본 강의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3월 모의평가 잘 치르시고 3월 좋은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좋은 공부, 끝이 좋은 공부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목표로 이끌어 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